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처와 리더십 8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공적 리더십과 인재 관리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요.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4차 산업 시대가 되면 어떠한 인재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간고사에 관련된 내용을 공지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는 시험 형태가 아니라 레포트 형태로 대치를 합니다. 그래서 레포트의 형태는 레포트를 작성을 하고 이제 리더십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레포트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제출하게 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이제 끝날 때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이제 이번 학기 중에 오프라인상에서 우리가 토론을 하거나 시험을 보기가 좀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레포트로 대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료를 찾고 정리를 하고 자기가 생각한 이해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재란 무엇인가요? 인재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로닉의 G의 회장은, 잭 웰치라는 회장은 재직 시절에 그 회사의 핵심 인재를 찾는데 약 70% 정도를 소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회사에서 핵심 인재를 얼마나 잘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명운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21세기의 기업의 진정한 의미는 인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라 우수한 인재들이 머물면서 남들과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가치, 즉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창의적인 주체라고 정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재라고 하는 부분이 회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 인재가 회사를 성공을 시키기도 하고 조직을 먹여 살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재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육성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찾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인재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핵심 인재는 기업가와 최고 경영자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를 수행해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가에 따라서 꼭 성공시키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맞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핵심 인재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어디에 가면 인재가 되고 어디에 가면 인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 인재라고 하는 핵심 인재는 그 비즈니스의 특성에 맞춰서 그 비즈니스에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핵심 인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핵심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인재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 중심이고, 첫 번째는 사람 중심이고, 두 번째는 직무 중심으로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사람 중심의 인재를 선정하는 편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회사를 다녔는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떠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국에서는 현재 채용을 하죠. 어느 회사에 어느 정도 자리에 있었으면 어느 정도의 능력은 수행하겠지. 그러니까 그러한 인재야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핵심 인재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 중심의 핵심 인재를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채용을 한다 라고 하면 직무 중심으로 어떠한 프로젝트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만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가 그만한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면접을 통하고 심층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채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면접을 보고 테스트를 하고 실습을 시켜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기간이 약 3개월 정도까지도 소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채용을 하죠. 이렇게 핵심 인재를 선정을 하는데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해외에서는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핵심 인재를 선정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자, 핵심 인재를 관리하려면 핵심 인재를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채용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채용하고 하는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대기업에서는 상위 직급자 임원이 되면 회사에 얼마나 우수한 인재들을 얼마나 발굴해 왔느냐 하는 것도 성과지표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한 걸 가지고 승진을 한다든지 연봉 협상을 한다든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재라고 하는 부분 매우 큰 영향을 준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인재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이죠. 저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내가 사는 것은 1차 산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자연인이다 이런 데 보면 1차 산업혁명 때의 삶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시대,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시대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보스 포럼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데 전력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화혁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배를 짜기 위해서, 옷감을 짜는 거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거나 동물을 이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거나 원단을 만들거나 하는 일을 했죠. 그런데 그것을 완전하게 바꾼 사례가 있는데 그 기술이 뭐냐면 증기기관의 발명이에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듯이 물을 끓여서 그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바퀴를 움직이거나 방직 기계를 돌리거나 하는 형태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는 힘을, 동물이 하는 힘을 대체해서 큰 에너지를 만들게 됐죠. 그러면서 생산량이 증가가 됐어요. 물류를 수송하는데 동물로 이동을 했는데 그것을 기차로, 증기기관차로 이동을 한다든지 나른다든지, 또는 방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증기기관을 가지고 한다든지 하면서 매우 크게 발전을 했다. 그래서 물건들이 이제 산업화되는 그런 시대를 가졌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변환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서 21세기 초에 발생이 됐는데 그때는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가 새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전기를 가지고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쭉 늘어서서 물건을 만들고 생산을 하고 하면서 자동차도 만들고, 그리고 전자제품도 만들고 하는 형태들이 이때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 기반을 가지고 크게 산업이 발전이 되면서 물건의 생산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농사를 짓는 일에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면서 도시화가 형성이 되었죠. 그렇게 변하면서 공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학습, 어떤 기술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됐죠. 그런데 학습을 시키려고 보니까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학교를 세우고 학원을 세우고 이러면서 글자를 알려주고, 그리고 매뉴얼을 익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컨베이어 벨트에 서서 조립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글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뉴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도시로 모여드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부가 다시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여가 생활을 하게 되는 데까지 이루어지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대량 생산의 혁명이 발생이 되었고, 3차 산업혁명에서는 새로운 에너지 기반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이러한 아날로그 형태의 에너지였다면 3차 산업혁명의 근본적인 에너지는 디지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디지털로 바뀌면서 많은 정보를 기록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산업혁명에서 디지털적인
정보혁명까지, 지식정보혁명까지 발생이 되면서 컴퓨터의 등장과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대량의 정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주판이나 수기로 계산하는 것보다 컴퓨터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빠르죠. 그러한 3차 산업혁명 시대가 펼쳐지면서 굉장히 많은 산업의 일자리의 개편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차트를 그리는,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버스에서 안내해주는 사람도 사라지게 되었고, 엘리베이터를 조작해서 엘리베이터 거리라고 하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에서 문을 닫아주고 열어주는 그러한 직업군,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졌어요. 컴퓨터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식 정보의 혁명의 시대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가 바뀌었을까요? 4차 산업혁명에서는 무엇이 그럼 바뀐 걸까요? 3차 산업혁명에 인터넷, 컴퓨터도 다 쓰고 인터넷도 다 쓰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무엇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을까요? 디지털이 새로운 디지털로 바뀌었나요? 아니죠. 무엇이 바뀌었냐면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로 되어 있는 전자기기들, 그런 전자기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초연결 사회가 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많은 형태들이 연결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형태의 빅데이터들이 쌓여지게 되는데 이 빅데이터를 사람이 분석하기가 어려우니 이 부분을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AI 소프트웨어들이 등장하면서 빅데이터를 빠르게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을 해주는 것을 IoT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IoT로 되어 있는 인터넷 오브 띵스에서 사물 간의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또는 액션을 취하거나 하는 액추에이팅이나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형태들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IoT라고 하는 부분은 초연결을 시키는 부분이 됐고 이 IoT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에서 발생되는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곳이 클라우드, 구름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의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저장된 거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는 형태가 발전이 되면서 이 액션이 다시 사물들한테 통제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지능 정보 기술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편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3차 산업혁명 때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진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렇게 지능정보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초연결 사회의
구분이 되는데 이 초연결을 누가 시키고 초연결에 대한 데이터를 누가 가공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의미 있는 데이터를 결과값을 어떻게 낼 건지 그리고 초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하드웨어 장비들, 소프트웨어 장비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누가 갖는지에 따라서 부가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는 잘 살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을 잘 적응하거나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4차 산업혁명과 실제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늘 고민을 하고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서 미래를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인재 유형을 보면 인재의 이 제자를 어떤 제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제자가 이제 여러 가지죠. 그래서 인재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요. 첫 번째는 이 인재가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재앙을 주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인재를 고용을 했는데 회사의 기밀을 가지고 중국에다 팔아먹어. 이러면 재앙이죠. 회사의 중요한 업무라고 해가지고 맡겼더니 그것을 외부에 공개해버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는 인재는 재앙이죠. 최악의 인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재의 제자는 있을 제자예요. 그냥 회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냥 출근만 하고 퇴근만 하고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형태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재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엘리트이면서 회사에 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래서 제목 제자를 쓰는 인재가 되면 회사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재물 제자예요. 돈을 벌어주는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그래서 회사를 크게 성공을 시키는 사람을 가리켜서 재물 제자가 있는 인재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 봤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재가 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인재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보통 내적인 능력과 외적인 능력이 있는데 내적은 아무래도 지식, 개인의 능력, 언어 능력, 기획력, 통찰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이제 내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외적인 능력은 이제 보여지는 거죠. 매너가 좋다든지 서비스를 잘한다든지 말을 잘한다든지 처세술이 좋다든지 외모가 좋다든지 평소의 느낌이나 상냥한 그러한 부분들이 외적인 능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인재를 원하는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재 구분에서 다르게 보는 유형으로는 소라형이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안에 들어가서 혼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카멜레온 형이 있어요. 카멜레온 형은 그때그때 변화를 주고 이렇게 변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기응변에 능하고 이런 장점은 있지만 잘못하면 사기꾼이 될 수도 있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치타형이라고 해서 열심히는 하는데 한계가 있는 형태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형. 호랑이형은 네 번째로 묵묵하게 자기 일도 하고 회사에서 성과도 내고 목표가 있으면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능력의 인재형.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유형의 인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중세시대에서의 인재상은, 중세시대는 어떠한 인재를일까요? 우선 첫 번째는 인재다 그러면 왕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왕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전쟁을 잘하는 사람. 세금을 잘 내는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밖에 후세에서 봤을 때는 천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세시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천재가 있었죠. 그래서 다빈치 코드라는 책도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걸 떠나서 정말 못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탁월한 능력이 있었는데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리고 발명품도 만들어내고 설계도 하고 건축 설계도 해보고 그림도 그리고 인체 해부도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실천을 했다.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사람 인체에 있는 혈관까지도 묘사를 했어요. 혈관까지도 다 그리고 근육 이런 부분까지 다 그림을 그릴 정도로 굉장히 대단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대단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지금처럼 냉동 창고가 있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원래 사람의 몸에 이렇게 손을 대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몰래 했겠죠. 몰래 했을 거예요. 그렇게 몰래 했는데 이때는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부를 하다가 나면 금방 부패해버려요. 상해버린다는 거죠. 썩어버려요.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 악취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끔찍한 형태가 돼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보면서 해부를 했다. 그 해부를 한 걸 또 그림까지 그렸다 하는 거는 정말로 놀라운 집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태아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엄청난 거죠.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자궁 속의 태아까지 그렸다는 거는 정말 현대의 의학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가능하게 한 그런 놀라운 천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어렵겠죠. 그런 것을 한 천재가 중세시대의 인재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대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1033개의 발명품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간 84세에 사망을 한
에디슨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디슨은 다양한 발명품을 냈죠. 그래서 뭐 축음기라든지 전구라든지 전화기라든지 모스 부호기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특허를 내고, 그리고 나서 회사까지, 제너럴 일렉트로닉이라는 회사까지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에디슨은 완전히 천재였고, 그렇지만 모르는 게 없는 정말 팔방미인의 과학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도 했죠. 그래서 이제 에디슨은 열심히 평생도록 열심히 바쁘게 지냈지만 가족한테는 소홀했어요. 가족한테는 소홀해서 그 자녀가 부모의 얼굴을, 아빠의 얼굴을 거의 못 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잘 건설하지 못해서 뭐 첫째 아들은 뭐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 뭐 둘째 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 중에 이제 주지사까지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평생 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본 게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족한테는 소홀한 형태의 천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토마스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만들어서 직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직류가 전력 손실이 적어서 효율적이고 사고난 전력망을 분리해서 대정전을 반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교류를 중요하게 봤던 니콜라 테슬라하고 서로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현대에 와서 보니까 토마스 에디슨이 이야기한 직류 방식이 데이터를 고압으로 전송하는데 아주 효율적이고,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고압을 전송을 하면서 손실이 적은 그러한 형태인 직류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전기는 언제 만들어진 전기일까요? 일주일 전에 만들어진 걸까요? 1년 전에 만들어진 걸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직류 전기로 지금 생산된 전기입니다. 전기는 빛의 속도로 가죠. 그래서 지금 생산해서 발전되는 거를 지금 바로 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발전시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풍력도 있고 수력도 있고 화력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태양력도 있고 지력,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연 에너지, 뭐 이렇게 해서 태양열 에너지 이런 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데 태양열 에너지나 이런 거는 태양의 품질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전기가 많이 생산될 수도 있고 적게 생산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화력발전소는 공해를 많이 일으키죠. 화력을 석탄이라든지 가스라든지를 떼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공기에 공기를 오염시키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태양열로만, 태양열 판넬로만, 태양열 전지로만은 전기를 쓸 수가 없는 게, 전기를 모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를 모아놓으면 참 좋겠지만 전기는 그때 만들어진 걸 바로 쓰기 때문에 그 전기를 만들어서 쓰려고 봤더니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발전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현재의 가장 안전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꾸준하게 생산되고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생산되는 것이 현재는
원자력이 가장 효율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원자력에 대한 기술이 아주 높아서 세계에 수출할 정도로 굉장히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자, 21세기형 인재는 어떤 사람을 꼽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 중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21세기형 인재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스티브 형을 좋아하죠? 스티브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까지 만들고 그리고 나서 2001년, 2011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자, 스티브 잡스가 많은 사람들한테 혁신의 아이콘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혁신의 아이콘이 된 이유가 뭐죠? 스티브 잡스하고 같이 일하면 여러분들이 스티브 잡스랑 같이 일하면 어떨까요? 아마 미칠지도 모를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매우 괴팍하고 열정이 높은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엘리베이터에 타고 가다가 옆에 직원한테 물어봐서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와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로 해고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스티브 잡스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아주 그 마음대로 괴짜적인 또는 난폭한 형태로 했고 어떠한 집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집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단했고요. 스티브 잡스는 그런 성격 때문에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했죠. 그리고 다시 복귀해가지고 다시 그 회사를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봤을 때 혁신의 아이콘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기존의 전통적인 질서를 파괴했다라는 게 큰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파괴했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팔다가 그 맥킨토시라고 하는 컴퓨터죠. 그걸 팔다가 이사회하고 싸워서 컴퓨터를 스티브 잡스는 싸게 팔아야 된다 라는 거였고 이사회는 비싸게 팔아야 된다 라는 주장이었어요. 스티브 잡스는 싸게 많이 팔아야 된다 라는 주장이었고 이사회에서는 쓸 사람도 없는데 일반 사람들이 쓸 것도 아닌데 비싸게 팔아야 우리가 수익이 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거에 충돌이 돼서 결국은 이사회가 이겨서 비싸게 팔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경론이 있어서 회사를 쫓겨나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 어려워지고 나서 다시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돌아가서 한 일이 뭐냐면 아이팟이라고 하는 mp3 플레이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mp3 플레이어를 스티브 잡스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팟은 디자인은 예뻤지만 실제 mp3 플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은 한국에서 굉장히 잘 만들고 있었어요. 아이리버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팔았고 세계적인 점유율 1위까지 할 정도로 매우 잘 팔았던 제품인데 그 제품보다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팟이 더 대단하다 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디자인이나 UI, 유저 인터페이스를 아주 혁신을 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더 큰 부분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아이팟이 나오기 전에 많은 mp3 플레이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노래를 듣는데 여러분들도 노래를 듣죠.
그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를 듣는 것이 mp3 플레이어로 듣는 게 거의 대부분이 불법이었어요. 불법. 왜 불법이었을까요? 모든 가수나 음반을 만드는 사람들은 음반을 팔았는데 그 음반이나 CD나 이런 것들을 mp3 포맷으로 인코딩, 변환을 해가지고 mp3 플레이어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들었죠. 그리고 친구한테도 복사해주고 이러면서 음성적으로 묵인을 하는 상태로 mp3 플레이어가 음악을 듣는 형태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그때 뭐 소리바다라든지 뭐 여러가지 mp3 음악에 대해서 공유해주는 그런 플랫폼들도 많이 나왔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했냐면 각 음반사 또는 가수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mp3 플레이어에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 대신에 적은 비용이었지만 주겠다 라고 해서 아이튠즈라고 하는 공유 앱 서비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만든 플랫폼 안에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올리고,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그것을 이용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그리고 중간에 수익을 창출하는, 그래서 아주 큰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혁신의 아주 대표적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석권을 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스마트폰이에요. 아이폰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 아이폰은 그때밖에 없었을까요? 스마트폰이? 그렇지 않아요. 삼성에서도 만들고 있었고 노키아도 만들고 있었고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터넷 시대는 손안의 컴퓨터잖아요. 인터넷이 되면서 손안의 컴퓨터인데, 그것을 스티브 잡스가 처음 만든 것은 아니라 삼성도 만들고 노키아도 만드는데, 스티브 잡스가 해결한 거는, 혁신을 이룩한 거는 무엇이냐면 스마트폰의 유통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갑이 누굴까요? 스마트폰을 만드는 사람이 갑일까요? 그렇지 않죠. 통신사가 갑이에요. 통신사가 스마트폰을 어떤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안 준다든지 또는 등록을 안 해준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을 판매를 하려면, 그러니까 휴대폰을 팔려면 통신사를 거쳐서 판매를 해야 돼요. 그런데 통신사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통화를 하는 사람들한테 통화 요금을 받는 거, 당연히 통신사에서 수익이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 뭐 게임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또는 각종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신사가 독점을 했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납품을 받아서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주고, 실제 100이라고 하는 돈을 받으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한테는 5% 정도밖에 안 줬어요. 뭐 통신사마다 다르지만 많이 줘야 10%? 이 정도밖에 주지 않으면서 나머지는 통신사가 다 갖는 구조였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앱스토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컨텐츠는 이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공급을 한다. 내가 만든 컨텐츠는 내가 공급을 한다 하는 제안을 했어요. 어느 통신사가 그거를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제일 큰 통신사, 뭐 버라이즌 뭐 이런데 가장 큰 통신사에서 거절당하고, 두 번째 통신사에도 거절당하고, 세 번째 통신사에서 겨우 승낙을 받아서 세 번째 통신사하고 같이 아이폰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된 게 이 아이폰, 스티브 잡스를 좋아하는 또는 아이팟이라든지 이런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메이저 통신사에서 이용하던 고객들이 3위인 통신사로 대거 이동을 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우리는 우리의 조건을 수용하는 곳에만 독점적으로 공급을 한다 라고 하는 자기가 갑이다, 내가 갑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제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조건의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펼쳐졌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그로 인해서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아이폰을 판매해서도 돈을 벌었지만 그거 이외에 그 앱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컨텐츠를 제공해준 거래를 하면서 중간에 수익을 또 많이 창출하게 됐어요. 통신사에서는 10%밖에 수수료를 안 줬지만 앱스토어에서는 40%, 50% 정도의 수익을 컨텐츠 제작자한테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프로그램 만드는, 게임 만드는, 사진을 올리는 이런 사람들이 다 앱스토어 쪽에 개발자로 등록이 돼서 개발을 하고 컨텐츠를 올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부분이 되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형태의 스마트폰 시장이 만들어지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21세기형 인재다. 기존의 관료적인 기존의 체계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혁신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빌 게이츠가 있죠. 빌 게이츠의 혁신은 무엇이냐면 아까 스티브 잡스는 유산으로 60억 달러 이상을 재산을 남겼는데요. 빌 게이츠의 재산은 지금 114억 달러가 자기 재산이라고 합니다. 114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 게이츠이죠. 그럼 빌 게이츠는 어떠한 혁신을 가져왔을까요? 빌 게이츠가 제안을 했던 거는 대기업이나 큰 기업만 컴퓨터가 필요하던 시대에 각 가정마다 컴퓨터를 놓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윈도우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윈도우를 팔았죠. 그래서 이 윈도우를 팔므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컴퓨터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이 윈도우를 가지고 쉽게 컴퓨터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래서 혁신의 아이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야기할 것은 많지만 이렇게 해서 인재를 이야기를 하고요. 하워드 가드너가 이야기한 미래를 위한 5가지 마인드는 이제 인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인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훈련 학습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통합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창조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배려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윤리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이 미래의 인재에 필요한 마인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디지털 시대의 인재상은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ICT 기반의 인재예요. 그래서 ICT 부분에 대해서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능 기반의 정보 통합 인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이 있는 인재가 필요하고 융합도 하고 통합을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이게 디지털 시대의 인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사라지는 직업이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진로를 정할 때 사라지는 직업에 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사라지는 직업은 어떤 게 있냐면 은행원, 번역가 이런 데는 다 사라지겠고요. 계산원, 지금도 많이 사라지고 있죠. 매표원, 버스기사, 택시기사 다 사라지고 있고요. 속기사, 지금 말로 하면 다 써주기 때문에 속기사가 사라지고 있고요. 스포츠 심판 사라지고 있고요. 다 이제 CCTV로 계속 찍고 있는데 심판이 계속 오류를 나타내죠. 이런 걸 보면 막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제 컴퓨터가 한다.
기자도 사라질 직업이고요. 텔레마케터, 다 요즘에 인공지능이 다 응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마케터도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한 거고, 살아남을 직업이 뭐냐면 연예인, 작가, 영화감독, 운동선수, 화가, 조각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자코리아와 알바몬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의 일자리 전망에서 증가가 되거나 다소 증가할 업종들이 간병인, 간호사,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과 사회복지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컴퓨터 보안 전문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감독, 연출가, 경찰관, 경호원, 관제사,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미용사, 세무사, 소방관, 뭐 이런 피부 미용사, 배우 및 모델 이런 데는 다소 증가할 거다. 그리고 유지하는 곳이 건축가, 경비원, 관세사 뭐 이런 것들, 회계 경리원,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하지 않을까. 다소 감소하는 것들이 귀금속 보석 세공원이라든지 무역사무원이라든지 세탁원, 수선 이용사, 철근, 철도 기관사, 웨딩 플래너, 운송 산무원, 어업 종사자, 구조원, 콘크리트, 텔레마케터 이런 데는 감소하겠다. 인쇄 및 사진, 현상 관련 조작원들은 감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향후 10년간의 일자리 전망이 있었고요. 언택트 시대에 뜨는 직업이 자동화 위험이 낮은 직업, 이쪽 부분이 사라지지 않을 직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인재 양성 교육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을 활용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 혹은 서비스가 무한하게 개발되어 출시될 건데, 이러한 4차 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가 무한하게 개발되고 하려면 창의적인 인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PBL, 그 다음에 플립러닝, 하브루타 방법의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문제 해결하는 능력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PBL 러닝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플립러닝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일방적인 학습에서 토론하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플립러닝이다 이렇게 하고요. 하브루타 토론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죠. 계속 토론을 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다시 대답하고 그렇게 하는 형태,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고요. 그래서 하브루타 수업 모형은 질문 중심이고 논쟁 중심이고 비교 중심이고, 친구를 또 다시 가리키고 다시 문제를 만들고 다시 또 논쟁을 하고 질문하고 또 비교하고 가르치고 다시 문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무한하게 펼쳐진다. 이러면서 새로 창의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 효과 피라미드라고 해서 듣기만 하면 5%밖에 학습 효과가 없고요. 읽기까지 하면 10%, 그 다음에 시청각 수업을 같이 하게 되면 20%, 시범 강의를 보면 30%, 집단 토의를 하면 50%, 실제 해보면 75%, 말로 설명하면 90%를 학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학습하는 효과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서 그냥 듣기만 하는 형태가 돼서 너무 아쉬운데요. 우리는 수업을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는 형태의 수업이 주된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사해보고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의 수업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자기하고 가까운 친구하고 토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름을 쓰고 직업의 사라질 직업과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그 직업의 종류를 써보고 왜 그게 없어지고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나서 느낀 점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카페에 제출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BTS가 있죠. BTS가 아주 요번에 무슨 노래였더라? BTS가 빅히트를 쳐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노래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BTS 멤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TS의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에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작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활동 양식지 16번은 그리고 페이지 145, 149 페이지에 있는 활동 양식지를 작성을 해서 카페에 업로드를 하면 되고요. 제출 기한은 10월 22일 자정까지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수업은 10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간고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리더는 회사나 국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서 조직의 흥망성쇠가 발생되어 왔죠. 오타인데요. 발생되어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몇 가지 봤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조선시대를 지나고 나서 대한민국이 탄생됐어요. 중간에 일제시대가 있었지만 조선시대를 지나고 나서 대한민국이 탄생이 되었는데 아직도 조선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선시대는 세계 최대 빈국이었어요. 어렵게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문헌을 살펴보면 조선 말기에는 문맹률이 99%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고 흙을 파먹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문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비의 숫자가 한양 거주자의 7, 80%가 노비였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양반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의 거의 많은 사람들이 노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탄생이 되었는데 한반도가 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었고 반은 대한민국이 되었죠. 그래서 약 70년이 흘렀는데 대한민국이 되고 나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절대군주주의 시대에서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되고 문맹률이 4% 미만이 된 나라가 됐고 굶는 사람이 없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는 리더자의 비전과 목표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고 그 능력 때문에 눈부신 발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을
하는데 책과 논문, 영상 등을 참조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리더십의 사례를 찾고 그 의미를 사례를 PPT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20페이지 이상 작성을 해주면 되고 점수는 50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4대부터 19대까지 대통령 사이에 다 하면 좋겠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리더십이 높았던 대통령을 선정해서 리더십을 조사했고 책과 논문, 영상 등을 참조해서 사례와 의미를 PPT 파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이것도 50점입니다. 이렇게 20페이지 이상 제출해주면 되고요. 아무래도 찾아볼 것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제출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인데 제출 방법은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70년 되었고 북한도 70년이 되었는데 북한은 조선시대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선시대죠. 거기도 공산당, 거기에 있는 귀족만 잘 살고 나머지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이제 리더십의 리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리더자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팔로우해주는 조직원들의 힘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잘했지만 그래도 리더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리더자가 될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배울 거는 배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주 훌륭한 글로벌 리더가 탄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업은 다음 주 수업에서는 수업은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포트 이렇게 시험을 레포트 형태로 하지만 그래도 자료를 찾고 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약 한 30분 정도만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책도 많이 보고 친구들과 전화통화라든지 이런 거에서 토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지금 2시간을 이제 쭉 이어서 찍었으니까 이걸 보고 하고 혹시 이제 시험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주위에 얘기를 해주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아이디어도 넣고 생각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조금씩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청취해줘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